그 일요일 날 저야 뭐 이게 어떻게든지 손님 하나 좀 끌어보겠다고 장사하는 거니까 저는 좀 그런데 일요일 날 집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여기까지 아이고 아시는 분도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2시간 할 텐데요. 제가 1시간 동안에는 조금 쉬운 얘기 하고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3시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워밍업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년 하는 거지만은 그 퀴즈 그게 이번에는 이제 그 쉬는 시간 뒤에 2교시 그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인데요. 뭐 혹시 커피들 다 좋아하시니까 참 여기 뒤에 커피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커피 뭐 스타벅스 커피는 아니지만 메이드 인 에드리아 호텔 커피지만 그래도 예, 뭐 진하지 않고 먹을만 합니다. 여기 지금 42분이 오셨는데요. 예약을 한 50명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까 하다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회계사들 싸움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야 문주환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해서 그 회계사님하고 제가 불편한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회계사님은 내 담임 선생님, 그리고 저는 옆반의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도 가르치는 게 다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세법을 가지고 그 해석이나 또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가 문주환이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들었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 내 회계사님한테 몇몇 분은 제 회계사님 제가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 회계사님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가 15,000불 이하는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가끔 10,000불만 증여했는데도 증여세 보고를 제 손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법을 놓고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얘기를 곡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이해하셔서 내 회계사님하고 가서 일을 하실 때 그거를 적절히 좀 해달라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4월 15일이 마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미리 이제 집 있다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가 있을 텐데 갈 때 꼭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세금 신고를 하는가. 자, 우리가 옛날에 학교를 한번 예를 들자면 학교에 갈 때 어릴 때 뭐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다니실 때 보면은 내가 학교를 왜 갔어요? 학교를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버지가 뭐 혼내니까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쁜 여학생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을 테고요. 예, 그렇지만 내가 학교 간 이유, 목적이 명확하면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성과는 다를 수 있다. 자, 세금 신고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하는가?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를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케이드를 더 받겠다. 오케이. 뭐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 더 받겠다. 오케이. 뭐 뱅크 론을 받겠다. 또는 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추천하겠다. 또는 뭐 직원을 스폰서하겠다. 예. 뭐 여러 가지 세금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내가 무작정 WT 받았으니까 세금 신고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세금 신고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애는 지금 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금 신고를 하는 마음의 자세가 나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어차피 할 거, 예, 억지로 하는 것,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학교에 갈 때 그냥 억지로 가야 돼, 결석하면 혼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학교 가서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는 성공을 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세금 신고하는가가 결정이 스스로가 마음에 이제 결정이 났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세금 신고를 하는 이유가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예, 또는 전문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를 쓰는데 내가 A라는 전문가를 쓸 수도 있고 또 B라는 전문가를 쓸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기획회사 쓸 수도 있고 또는 문해회사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전문가를 찾는 것, 네, 그게 그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의 가장 큰 중요한 팩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찰스라고요. 찰스 랩이라고,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국세청장이죠. IRS의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본인의 세금 신고를 누가 한다? 본인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세금 신고를 본인이 하신 분들이 물론 좋죠. 간단하면.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세금 신고를 본인이 잘못해서 나중에 저 같은 전문가가 그거를 수정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저는 꼭 쓰기를 권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전문가를 쓸 것이냐.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한테 짜장면하고 짬뽕을 제가 좀 사투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짬뽕은 아니죠. 어쨌든 하여간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시키더라도 내가 짬뽕이 맞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이 맞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전문가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나랑 궁합이 맞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내가 내일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분이 계신데 물어봤더니 어제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자, 그분한테 내가 내 심장 이식 수술을 맡길 용기가 저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장 이식 수술을 어제 한 사람은 이 환자가 또는 1년, 2년, 3년 뒤에 어떤 예후가 있었는지, 심장 이식 수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 금융자산 보고할 때 우리가 제가 요새 쓰는 방법 중에 가장 페널티도 없고 이자도 없고 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딜링퀀트 프리스유저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딜링퀀트 프리스유저 방법이 아무 돈도 내지 않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걸 이제 잘못돼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그런 교과서에 나온 대로 또는 뭐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그걸 하다 보면 결국 어제 심장 이식 수술을 처음 해본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얼마나 그 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또는 그분이 내가 만약에 1031 익스체인지를 누구한테, 어떤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케이스를 해봤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하는지, 나 왜 하지? W2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세금 신고를 하는 목적, 이유, 타당한 근거를 이제 스스로가 발견했으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신고할까? 자, 예를 들어서 캐시로 받은 주급을 신고할까 말까? 그리고 한국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를 할까 또는 말까? 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국세청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팔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미국에 신고를 할까? 예, 말까? 자, 내가 무엇을 신고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무엇을 신고할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하나?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하지? 세금 보고를 왜 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어떤 전문가를 찾게 되고 나랑 맞는,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신고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왜 세금 신고를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해계사, 나 예를 들어서 나 개인적으로 쓴 회사 비용이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 쓴 회사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비즈니스 세금 보고할 때 좀 까줘. 또는 그렇게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순서가 다 틀렸다는 거죠. 먼저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하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것이 얼마나 크게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이제 회계사 오래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전화 질문이 이 증여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증여세는 솔직히 저 같은 회계사한테는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증여세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증여세에서는 딱 두 가지 숫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15,000불, 1년에 15,000불, 그리고 평생 1,140만 불. 1,140만 불이라는 숫자는 2019년도 숫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증여세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 큰 세금적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세금을 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 것이 거의 99.9%인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5,000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만약에 15,000불이라고 치자고요. 이 돈이 100불짜리인데요. 이 15,000불을 제가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드리고 또 선생님 드렸습니다.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15,000불입니다. 예. 자, 15,000불이면 여기 뭐 100분이라고 칠게요. 그럼 15,000불에 100불이면 얼마죠? 150만 불이죠. 예. 뉴저지에서도 150만 불을 제가 주었어요. 여기 와서 또 150만 불을 줬습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신 분은 저한테서 3만 불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15,000불 받으셨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돼. 왜요? 1년에 그 깁트 텍스는 15,000불까지는 뭐 텍스이에요. 오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증여세는 절대로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저한테 땡큐 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돌려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한테 1년에 15,000불을, 자, 제가 15,000불, 100분한테 150만 불을 줬어요. 150만 불이면 50만 불짜리 집 세 채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희 부부 15,000불, 3만 불 받아가신 분도 세금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할 의무와 책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자, 그러면 저는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150만 불을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집 세 채 값입니다. 저는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15,000불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 명 줬으니까. 또 다른 분, 자, 제가 증여세 보고를 미국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하죠. 왜 안 하죠? 15,000불까지는 안 해주세요. 남경 씨 카드 하나만 주세요. 예. 이따가 퀴즈 문제 나올 테지만 맞춘 걸로 제가 하고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받으신 분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게 15,000불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받은 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연방에도 할 필요가 없고 주정부에도 할 필요가 없고 시정부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은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15,000불이 안 되면 그게 150만 불이라 하더라도 저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요. 딸 아들인데, 자, 걔들이 다 결혼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있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2, 8명의 이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있을 겁니다. 걔들한테 제가 15,000불씩을 다 줘도 1년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 입장에서도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15,000불이 안 되면, 자, 받는 사람 기준으로 15,000불이 안 되면, 금액이 넘어가면. 자, 제가 선생님한테 이게 2만 불이라고 쳐요. 자, 2만 불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만 불 드렸다고 쳐요. 자, 이 선생님은 증여세 보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카드 몇 장 갖고 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장수가 부족해가지고 다 못 드리는,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좋다 뺐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자, 다 15,000불씩을 줬는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만 2만 불을 줬어요. 그럼 저는 2만 불만 보고하면 됩니다. 15,000불 드린 거는 15,000불까지는 보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 물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2만 불 드린 분한테는 15,000불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죠. 그 차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요. 만약에 2만 불 드렸으면 2만 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로, 제 와이프랑 조인트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체크로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제가 15,000불 드렸고요. 제 와이프가 또 15,000불을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3만 불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와이프도 15,000불을 줬고 저도 15,000불을 줬고 따로따로 줬다면 우리도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조인트 어카운트, 만약에 저랑 와이프랑 계좌를 같이 쓰는데 거기다가 선생님 성함을 홍길동 써가지고 2만 불을 줬다고 치자고요. 이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RS가 볼 때는 조인트 어카운트에 2만 불이 나의 18,000불, 와이프의 3,000불인지 아니면 내 7,000불, 와이프의 8,000불인지를 IRS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한꺼번에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15,000불 이상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텍스 리턴 세금 보고서를 아직도 우리 공중 일반 사람들한테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무슨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부통령 이런 분들은 그 자기들의 과거 세금 신고를 매년 한 5월 달쯤 되면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세금 보고를 저희들은 이제 보죠. 보게 되면 이 부부 스플리팅 신고,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서는 양식이 709라는 양식을 쓰는데요.
그 양식에 보면 나는 버락 오바마, 또 와이프가 누구죠? 미셸 오바마. 땡큐. 그리고 거기에 딸 둘이 있잖아요. 딸 누구한테 내가 7,000불, 그리고 딸 누구한테 내가 8,000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나온 경우에는.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요, 이제 회계사들 그만 괴롭히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조이닝 어카운트에서 그러니까는 15,000불씩 가 있잖아요. 15,000불하고 부부가 3만 불을 갖다가 조이닝 어카운트 원체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보고를 하면서 텍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15,000불, 15,000불 어카운트를 계좌를 쓰시는 분이면 아들한테, 한 명의 아들한테 아버지도 15,000불, 엄마도 15,000불 줬으면 보고할 필요가 아들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3만 불을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했으면 IRS가 볼 때는 이게 18,000불, 12,000불인지 19,000불, 11,000불인지 15,000, 15,000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세금은 1,140만 불까지는, 자, 다시 한번 15,000불은요. 내가 세금 신고를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거고요. 15,000불이 넘어가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서 평생 사람들한테 준 돈이 1,140만 불이 될 때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반드시 세금 신고는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뉴저지에 가서 150만 불을 15,000불을 100명한테 주고 왔어요. 여기 또 지금 150만 불을, 그만 돈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줬다고 치고, 그리고 300만 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내년 개인 세금 보고 할 때 4월 15일까지 1040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세금 보고 양식이고요. 709라는 별도의 양식이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여러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그 합계가 1,140만 불이 안 됐기 때문에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제 아들한테, 딸한테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돈의 금액이 300만 불 빼면 840만 불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150만 불을 안 주고 오늘 150만 불을 안 줘서 300만 불을 안 써먹었다면 1,140만 불을 내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데 세금 내지 않고, 근데 300만 불을 써먹는 바람에 840만 불만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퀘스천이 부부가 그러면 책을 갖다가 조이닝 어카운트예요. 책을 갖다가 각각 끊어서 15,000불을 줬을 경우에는 그거는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조인트 어카운트면 무조건 보고하셔야 됩니다. 15,000불이 넘어가면. 조이닝 어카운트 네. 각각의 저기 그러니까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얘기는 그 안에 15,000불이지만 그 15,000불이 누구의 15,000불인지를 모르잖아요. 반반이라고 IRS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오케이. 사실 이거는 GTM 우리 직원도 있지만 이건 한 3만 불짜리 제가 지금 비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거의 회계사가 돈 벌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 가지고는 회계사가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냥 한국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드리아 호텔을 저희 부모님이 샀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100% 가졌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 호텔의 주인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이 호텔의 주식을 전부 다 저한테 줬다. 근데 만약 이 호텔의 값어치가 2천만 불이다. 자, 그러면 저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내죠. 받는 사람은 예, 절대로 안 냅니다. 예. 자, 그럼 저희 부모님은요? 왜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사시는 토종 한국분이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주권, 시민권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내도 돼요? 왜요? 오케이,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자, 미국의 아드리아 호텔이 2천만 불짜리 호텔인데 이 호텔에 어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드리아 호텔 코퍼레이션 그 회사의 주식을 저희 부모님이 뭐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 주식을 전부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2천만 불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생겼어요. 증여라는 게 꼭 돈만 증여가 아니거든요. 주식, 집, 뭐 뭐든지 다 증여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미국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왜요? 미국의 재산이 있어. 재산이 미국에 있으니까. 예. 주식은 안 냅니다. 주식은. 만약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 아드리아 호텔을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 땅의 등기가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명의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야, 주하나, 너 요새 회계사 하는데 뭐 돈도 못 벌고 내가 너 줄게. 2천만 불짜리 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할 필요가 없죠. 받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미국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코퍼레이션, 그게 뭐 LLC가 되었든 코퍼레이션이 되었든 파트너십이 되었든 뭐 whatever, 거기에 주식을 저한테 주면 증여세를 미국에 안 냅니다. 한국에는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자, 한국 국세청이 이걸 아냐 모르냐. 이거 너무 나가면 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회계사가 먹고 삽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이죠.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 뉴저지에 가면은 가연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오셔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길 건너에 회계사가요. 다른 회계사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회계사 두 분이 계신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는 사우나에 갑니다. 새벽에 사우나. 아무도 없어요. 손님들이 여기서 하도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손님은 저를 의심하고 저는 손님을 의심해서 그냥 뭐 보통 이제 핸드폰을 밖에 내놓고 미팅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새벽 사우나를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그 맞은편에 가니까 파리바게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야, 너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회사가 한 7, 8개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의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는 왜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많은 증여세를 내느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상속이든 증여든 예고된 사망은 없는 거죠. 예고된 죽음은 없습니다. 항상 준비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재용 회장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제 손님은 그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어떻게 재산이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네가 왜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는 장사가 되니까 다른 분한테 맡기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증여세는요, 정말 복잡해요. 한국은요, 헷갈리실까 봐 제가 지금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그룹을 통째로 줬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한 푼도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내요? 이재용 회장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세법하고 미국 세법이 완전히 이게 반대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냥 회계사 전화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요. 어쨌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한국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속이나 증여를 미리 준비해라. 준비하는 게 돈 되는 길이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이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 클로징 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거슬러서 그 중에 730일 이상을 내가 거주했으면 50만 불까지는 면제라는 거는 아마 다 알 겁니다. 싱글은 25만 불이죠. 제가 730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거를 2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그 5년 중에 300일 플러스 띄었다가 또 뭐 한 450일 이렇게 사셔도 됩니다. 날짜로 해서 클로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가지고 5년 동안 730일 이상 연속이 안 돼도 돼요. 이상 사셨다면 실제로 사셨다면 50만 불까지 양도 차액이 면세입니다. 이거는 연방세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세도 면제가 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주세는 그러니까 미국은요 참 이상하다기보다 연방에도 세법이 있고요, 주에도 세법이 있고 뉴욕시에도 세법이 있어요. 많은 경우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50만 불 공제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은 주세법하고 시세법이 연방세법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세금 포션이 연방세법이죠. 예, 그렇지만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50만 불을 그러면 730일 이상 살면 공제를 해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730일은 그냥 all or nothing이에요. 만약에 2년이 아니라 뭐 1년 11개월 25일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50만 불 중에서 뭐 48만 불을 공제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2년 하루가 돼야 50만 불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1년을 살았으면 25만 불을 공제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 없는 세법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예외 조항이 첫 번째는 질병. 내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플로리다 가가지고 뭐를 요양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집 팔아야 되죠. 두 번째, 직장. 내가 어차피 뭐 여기 뉴욕에 살다가 캘리포니아로 전근을 가게 됐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상황. 뭐 와이프랑 이혼했거나 또는 사별했거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이런 세 가지 예외 조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50만 불 공제의 첫 번째 원칙은 2년을 살지 않으면 50만 불 공제를 못 받는다. 만약에 1년 11달을 살았으면 그렇다고 뭐 45만 불 공제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기간 계산해서 내가 1년 살았으면 부부인 경우 50만 불의 절반이 25만 불이죠. 그거를 공제해 주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플 경우, 그다음에 불가피한 상황들, 그다음에 직업적인 어떤 전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전근을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회사의 어떤 종업원으로서 고용되어서 근무하다가 타주로 이사 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아시는데요. 이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놀랐는데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제가 롱아일랜드 무슨 코맥에서 세탁소를 하다가 이 세탁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집을 1년 동안 살던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뭐 뉴저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새로운 세탁소를 샀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멀어서 내가 그 롱아일랜드에 있던 세탁소 옆에 있던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2년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1년 됐다면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10,000불이 올랐다면 10,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실적으로 볼 때 그 가게를 팔고 내가 새로운 가게를 찾다 결국 뉴저지에서 그 거리가 50마일이라는 조건은 있지만 50마일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가게를 내가 샀다. 도저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출퇴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0만 불에 그 해당되는 기간, 내가 만약에 1년을 살았으면 25만 불까지는 집값이 올랐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또 손님들이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한국에 뭘 파는데 또는 미국에 뭘 파는데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율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회계사를 10년 했었고 또 미국에서 10년을 하고 또 지금 10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쯤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양도세법은 진짜 그지 같아요. 이건 그냥 1년에 10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로 바뀌는 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국은 양도세법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0만 불 이 기준도 내가 볼 때 10몇 년 전에 생긴 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법의 안정성은 있는데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의 양도세법은 자주 바뀌지만 그 안에 함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도세법은 제가 해보면 그 함정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세법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함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율에서는요, 8만 불하고 48만 불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두 숫자만 아시면 내가 양도소득세율이 내가 적용받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W2가 3만 불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양도 차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5만 불에 사서 8만 불에 팔았으면 3만 불이 양도 차익이죠. 우리가 그걸 양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8만 불의 예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내가 W2가 3만 불이 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다. 그러면 총 그 해의 소득은 8만 불이 됩니다. 이때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입니다. 물론 8만 불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7만 7,200불인데요. 제가 그냥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8만 불이라고 적었고요. 다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쳐서 그 소득의 합계, 물론 여기서는 기본 공제를 빼줘야 돼요. 부부는 24,000불, 싱글은 12,000불이죠. 그걸 뺀 우리가 이제 택서블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그 택서블 인컴이 77,200불, 8만 불 미치면 그 양도소득, W2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을 내야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세는 있을 수 있다. 자, 48만 불은 또 왜 외워야 되냐면 정확한 숫자는 48만 불보다는 아니지만 47만 얼마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면 내 다른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쳐서 그 소득의 총 합계, 거기서 내가 공제받을 것, 그게 스탠다드 디덕션을 뺐다고 쳐요. 그러면 택서블 인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48만 불 아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48만 불이 넘어가면은 20%로 올라가죠. 너무 복잡한가요? 근데 아까 저 50만 불은 좀 보고 48만 불. 오케이. 이거는 50만 불은요, 내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양도 차익이 60만 불이 났어요.
그러면 50만 불을 공제하고 나서도 스틸 10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제 제가 그 30년 동안 한국의 회계사 라이센스와 세무사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다른 회계사님들조차 저한테 한국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들을 꽤 하세요. 한국 부동산의 양도에서는요, 4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은행에, 자, 제가 한국의 뭐 63빌딩 주인이라고 쳐요. 사실은 아닙니다. 63빌딩 주인인데 팔았어요. 그래서 한국 계좌가 없었는데 그 수표를 입금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자, 아침에 오픈하고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좀 삥땅 치고 저녁 은행 문 닫기 전에 어카운트를 클로즈했어요. 자, 63빌딩 가격이 얼마라고 할까요? 뭐 100억? 오케이. 자, 100억의 돈이 아침 9시에 들어와서 2시에 나가고 난 그날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고 미국으로 도망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10,000불 이상 한국에 돈이 있었으면은, 은행에 돈이 있었으면은 보고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F바, FATCA, 그죠?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나요? 왜요? 입금한 사실이 있으니까. 하루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침에 가서 입금한 사실이 있으니까. 현존했던 사실이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입금한. 아침에 가서 어카운트 열고 점심 때 클로징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넣고 한 2시쯤에 그 돈을 빼서 뭐 한국에 있는 제 애인한테 주고 그다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카운트는 클로즈 됐어요. 근데 미국에 보고해야 된다고요? 다른 또 아이디어 계세요? 지금 보고를 여기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 보고, 소득세 보고가 아니고요. 소득세는 당연히 보고해야죠. 돈이 남았다면. 소득세는 말고요. FBAR라고 혹시 아세요? FBAR. 예, 10,000불 이상. 자, 2018년도 세금 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에 있는 모든 계좌에 합계를 내서 어느 한 날이라도 10,000불이 넘었었던 날이 있었으면 10,000불 축하합니다. 10,000불까지는 오케이. 미국 그 재무부에다가 핀센 114라는 폼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해야 됩니까? 그날 마지막 밸런스는 0이니까 밸런스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입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본인이라면 하시겠어요? 저는 해야 돼요.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63빌딩이 있었다는 사실을 IRS에 보고를 안 해왔었어요. 이래도 보고해요? 그건 잘못됐는데 네. 현재는 규정이 10,000불 이상을 한 적이 있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그건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선생님이 사고가 지금 스피드 리밋이 얼마죠? 뭐 50마일인가요? 그냥 50마일이라고 치자고요. 자, 50마일 스피드 리밋인데 선생님이 뭐 댁에서 오시다가 60마일, 70마일로 달렸다고 치자고요. 그죠? 예. 근데 저녁에 밥 먹다가 경찰관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야, 경찰관 나 사실 말이야 50마일 스피드 리밋이었는데 내가 60마일, 70마일로 좀 달렸거든. 야, 수갑을 채우든지 티켓을 좀 줄래?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사실이 있는 거를 그 당시에 발각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은행에 10,000불 이상이 들어있는 거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 미국에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다가 스피드에 무슨 뭐 이렇게 찍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기다리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 선생님이세요? 소원입니다. 미스터 송 고마워. 근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는 내일쯤 나오는데 결과가 네가 만약에 지금 자수하면 내가 그냥 커피값만 받고 말고
지금 집에 가는데 만약에 내일 거기서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스피드가 넘어간 것이 발견이 되면 2,000불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조금 글쎄. 적절한 비유가 아니죠? 오케이. 죄송합니다. 송 선생님 제가 늦게 오셔서 제가 지금 어떻게 원칙이 돼 있냐면 그날 하루라도 그러니까 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내가 그날 그 일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데일리 그 밸런스 그것이 돈이 없었으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는데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제 그 경찰관이 스피드 리밋 넘어간 거를 아느냐 안 아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국세청이 제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어카운트를 열었고 거기서 63빌딩 판 100억을 넣었다가 뺀 거를 이 은행이 과연 한국 국세청을 한국은행에 넘기고 한국은행이 한국 국세청에 보내서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하고 교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죠? 돼 있어요 지금. 그걸 필요해서. 예. 그런데 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보고할 때 비록 그날 열어서 그날 닫았다 하더라도 예. 그날 만불이 넘어갔으면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예, 뭐 이 얘기 가지고는 제가 뭐 그냥 맨날 며칠을 할 수가 있어 너무 많고요. 예,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한국 부동산 양도할 때 조심하실 것은 계좌에 대한 얘기. 예, 반드시 FBA, FATCA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환율. 그 어떤 예? CTR하고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CTR의 큰 범위 안에서 FBA나 FATCA가 있는 겁니다. CTR은 아시겠지만 이제 캐시 거래라든지 의심스러운 거래를 우리가 CT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FBA나 FATCA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환율인데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63빌딩을 제가 팔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도 한국 양도소득세 냈지만 그 건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는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고 미국 세금 보고 신고할 때는 달러로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려면 달러로 바꿔야죠. 아니요, 돈은 관계없이 그냥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예. 자, 그럴 때 한국에 100만 원에 팔았다면 만약에 1,000원이라면 미국에 1,000불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환율을 할 때 오늘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이 63빌딩을 살 때는 환율이 8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질문. 샀을 때 가격을 800원으로 작성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한다. 아니면 팔 때의 환율인 1,000원을 가지고 환산을 한다. 어느 걸까요? 팔 때요. 팔 때 환율로 한다고요? 원가도요? 그러니까 자,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냐면 판매가의 현재 환율 시세. 자, 한국의 양도소득세도요 똑같아요. 개념은 한국의 양도소득세도 양도 금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거기서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물론 좀 약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도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면 그게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다만 한국은 한국 원으로 계산하는 거고 미국은 달러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1,000분의 1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국에 100만 원이면 나누기 1,000을 하면은 미국에 1,000불로 양도가액이 정해져요. 그런데 취득가액도 1,000원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국에서는 1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의 환율, 그러니까 팔 때의 환율은 1,000원인데 살 때의 환율은 만약에 8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를 미국의 세금 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환율 계산할 때 800원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1,000원으로 계산하나요? 자, 8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0원. 1,000원은요? 반반인데요. 그럼 남은 분들은 세금 신고 안 하신다는 분들인가요? 예. 이거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제가 세미나 할 때 다 알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만 아는 묘수가 있는데 여기 회계사님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면 제가 힘들게 알아낸 방법을 다 밝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거는 간단해요. 아,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은 예. 과거에 그 사람 가지고 있었던가 안 가졌던 그 상관없어요. 현재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한국은 그걸 판매가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본법은 됐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여기서도 신고를 안 하면 그걸 끝이에요. 하지만 돈을 가져오면은 IRS에서 어디서 돈이 나왔냐, 집을 팔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임대가 됐느냐, 뭐가 수입이 있었냐, 그게 없었다 하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그 800원, 1,000원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자, 저는 어떤 경우에는 예? 더블 텍스, 트리플 텍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양쪽을 내고 왔는데 여기도 또 내라고. 네. 자,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더블 텍세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중과세인데요. 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미국의 양도소득세를 왜 또 내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차이. 한국에서 낸 돈은 빼고 남은 돈 갖고 밀어낼 수 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낸 세금이 적을 때, 예, 그러면 미국에 추가로 더 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양도소득세가 한국이 높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연방의 경우에는 낼 경우가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금액이 높으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스테이트하고 시즌 내야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 뉴욕 주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야, 너희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랑 연방끼리 서로 대통령끼리 앉아가지고 사인을 한 이중과세 방지 국가 조약인데 우리 주지사가 누구죠? 예, 쿠오모 주지사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나는 사인도 하지 않은 조약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자, 한국에 세금을 100원을 냈고 미국의 연방에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30원 남았어요. 그러면 70원만큼 내가 주정부 크레딧을 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부하고 시정부는 완전히 따로 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보험 만들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양도소득 같이 큰 금액의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3.8%의 NIIT라고 그러는데요. 그 Net Investment Income Tax라고 하는 추가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데 연방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스테이트과 로컬 텍스는 내야 된다. 세 번째, Net Investment Income Tax 25만 불보다 넘는 경우 내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약속드린 3시에서 한 5분 남았는데요. 소셜연금만 제가 간단하게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셜연금은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소셜연금은 다 아시는데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포인트인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이 내 연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알아야 전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셜연금이 어떻게
불입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자, 아시겠지만 소셜연금은 주급의 6.2%를 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또 6.2%를 내죠. 그래서 결국 12.4%의 소셜연금이 납부가 됩니다. 많은 고용주들께서 나는 왜 직원한테 세금을 100원밖에 안 뗐는데 나는 왜 세금을 200원 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매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지만 자본주의 국가지만 사회주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용주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직원은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12.4%의 연금인데 그중에 절반은 고용주 네가 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디케어까지 합치면 15.3%의 보험료가 내 노후를 위해서 62세 이상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이 된다.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소셜연금의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소셜연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40크레딧이 돼야 돼요. 우리가 페이롤 텍스를 1년에 4번 보고하거든요. 양식이 이제 941이라는 양식인데 그래서 한 번 보고할 때마다 1점을 줍니다. 그래서 1년이면 4점이죠. 그래서 40점을 얻으려면 최소한 10년은 스트레이트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AI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또는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gov, SSA.gov에 가셔서 내 어카운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내 어카운트를 만들면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동안에 세금 보고한 것이 쫙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게 페이퍼로 이제 메일이 됐었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종이 아끼겠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내 과거에 세금 신고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혹시 틀린 게 진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62세 되기 전에 전부 다 62세가 안 된 것 같은데 62세 되기 전에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뭐 20년 전에 이민 왔다. 그러면 20년 전에 3만 불은 지금의 3만 불하고 다르죠.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3만 불 보고하신 분은 한 9만 불. 작년에 3만 불 보고한 사람은 3만 불. 각 연도를 물가를 환산해가지고 금액을 계산해서 35년치만 합산합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 세금 보고했다. 그러면 낮은 것 5년은 버리시고요. 높은 것 35년만 더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를 더한 거를 나누기 35년 하면은 그게 1년 연봉이 나오고요. 다시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나옵니다. 자, 소셜연금은 한 달치씩을 주는 거거든요. 매달 한 달치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얼마의 세금 보고를 매월 평균 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AIM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내가 총 세금 신고한 모든 총 금액 그걸 더하는데 물가를 환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물가 가치와 지금의 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기 420개월. 420개월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누기 35년, 나누기 12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AIM인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셜연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 10%만 까고 연봉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10%를 줄이고 연봉이 되게 많은 사람한테는 뭐 한 절반을 까고 이렇게 그 조정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 PIA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이 내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 만기 은퇴 연령은 많은 사람들이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37년생까지가 65세고요. 만약에 43년부터 54년생까지면은 66세가 내가 만기 은퇴 연령입니다. 그 전에 받으시면
30%가 매년 8%씩, 만약에 3년 미리 받으시면 38에 23, 20몇 프로가 까고요. 만약에 3년 뒤에 받게 되면 또 한 30%를 더 받게 되시는 겁니다. 60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인데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8년생이다 그러면 뭐 66세 뭐 몇 개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딱 셋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소셜연금에 대한 얘기는 되게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첫 번째, ssa.gov에 들어가셔서 내 아이디를 만든다. 과거 기록이 다 내 세금 신고한 거 맞는지 보시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저 컨셉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내가 얼마의 돈을 받게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현재 맥시멈이 얼마인가요? 3,5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00불? 네,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 수 있는 건 70이 마지막이죠? 70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만 70까지. 예. 자,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쉬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뒤에 퀴즈 문제가 한 10문제 있고요. 나머지 개정세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